왜 중국이 세계를 정복하지 못했는가? 1997년 이후로 활발히 진행된 두 번째 논쟁은 왜 중국이 아닌 유럽인가 하는 질문이다. 총균세는 대륙 간의 차이를 중시한다. 즉 어째서 유라시아인들이 오스트리아 원주민,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인 아메리카 원주민보다 빨리 지난 1000년간 세계로 진출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그러나 나는 많은 독자들이 또한 왜 유라시아인들 중에서 중국이나 다른 나라가 아닌 유럽이 팽창했는가 라는 점을 궁금하게 여긴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이 명백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언급하지 않고 총균세를 결론짓도록 독자들이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임을 안다. 그래서 후기에 간략히 설명하는 방안을 고려한 것이다. 나는 유럽이 중국을 능가할 수 있었던 배후에 대부분의 역사가들이 제시한 직접적인 요소들, 예를 들면 중국의 유교 대 유럽의 유대 그리스도의 관습, 서구 과학의 발생, 유럽의 중상주의와 자본주의의 발생, 영국의 석탄 보유와 결부된 산림 벌채 등 직접적인 요소들보다는 좀 더 궁극적인 무언가가 있다고 했다. 이것들과 그 외의 직접적인 요소들의 배후에서 나는 최적 분열 원칙을 보았다. 궁극적인 지리적 요소로 중국은 일찍 통합이 되었고 그 후 대부분의 기간 동안 통합을 유지한 반면 유럽 대륙은 분열되어 있었다. 분열된 유럽은 박해받는 개혁자에게 피난처와 그 외의 지원책을 제공하고 각 나라 사이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기술, 과학, 자본주의의 진보를 육성했지만 통합된 중국은 그러지 못했다. 역사가들은 내게 유럽의 분열과 중국의 통합, 유럽과 중국의 상대적 힘은 내가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것이라고 지적해왔다. 유럽 혹은 중국으로 유용하게 묶여지는 정치적 사회의 지리적 경계는 수세기에 걸쳐 변했다. 중국은 15세기까지 적어도 기술에 있어 유럽을 이끌었고 미래에도 다시 그렇게 될지 모른다. 이런 사례를 보면 왜 중국이 아닌 유럽인가? 라는 질문은 진지한 설명 없이는 하나의 덧없는 현상으로 언급될지도 모른다. 정치적 분열은 경쟁을 위한 건설적인 토론의 장을 제공했다는 점 외에도 좀 더 복합적인 효과를 낳았다. 예를 들어 경쟁은 건설적인 만큼 파괴적이라는 사실이다. 제1, 2차 세계대전을 생각해보라. 분열 자체는 획일적인 것이 아니라 다면적인 개념이다. 혁신에 미치는 분열의 영향은 자유와 같은 요소들에 의지한다. 자유로운 사상과 인간은 파편화된 그들이 각각의 별개의 것이거나 단지 서로를 복제한 것에 불과하든 간에 그 파편 사이의 경계를 가로지를 수 있다. 그 분열이 최적인지 아닌지는 당시에 적용된 최적의 기준에 따라 변할 것이다. 기술 혁신을 위해서는 최적 상태의 정치적 분열이라 할지라도 경제적 생산성, 정치적 안정성, 인간 행복에는 최적이 아닐지도 모른다. 사회과학자들 대부분은 아직까지도 유럽과 중국이 서로 다른 역사적 과정을 거쳐왔다고 명확히 설명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 같다. 예를 들면 잭 골드스톤은 최근의 평론에서 유럽, 특히 영국에서 발달한 기관 과학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이는 과학이 기계와 엔진의 발전에 적용되었다는 의미다. 골드스톤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산업화 이전의 모든 경제는 에너지 활용에 있어 양과 집중이라는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었다. 산업화 이전의 경제에 적용 가능한 기계 에너지의 양은 흐르는 물과 양분을 섭취한 동물이나 사람, 이용 가능한 바람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지리적으로 구획이 나뉜 어떤 지역에서도 이 양은 엄격히 제한되었다. 화석 연료에 내재한 에너지를 유용하게 추출하기 위한 수완을 고안한 최초의 경제나 군사 정치적 힘이 얻은 이익은 실로 막대한 것이었다. 방적, 수상, 육상 운송, 벽돌 제조, 곡물 타작, 쇠 제조, 삽을 이용한 작업, 건설 등 영국 경제를 변형시킨 모든 제조 과정에 증기기관이 적용되었다. 그러므로 기관 과학의 발전은 유럽 문명에 들이닥친 필연적 발전이라기보다는 비록 아주 우발적이지만 17세기와 18세기의 영국에서 일어난 구체적 상황이 우연히 일치된 결과였다. 만약 이 추론이 옳다면 자세한 지리적 생태적 설명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램 랭은 총균세의 후기에서 언급한 나의 견해와 비슷하게 그에 반대되는 소수 의견을 상세히 주장했다. 유럽과 중국의 생태적 지리적 차이는 이 두 지역에서 싹튼 과학이 겪게 될 매우 상이한 운명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첫째, 유럽에서 강우 농업은 국가 발전에 어떠한 기여도 하지 못했고 대부분은 지역사회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시행되었다.
그리고 유럽의 농업혁명이 농업의 잉여 생산을 증대시켰을 때는 중세 후기 중앙집권적 국가가 발생하기에 앞서 대학과 같은 도시시설이 설치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자주적인 도시가 성장하게 되었다. 반대로 강계시설과 치수를 이용한 중국의 농업은 주요 강 연안에서 일찍부터 중심 도시가 발전할 수 있게 했다. 반면 도시와 그곳의 시설들은 유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지역 차이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다. 둘째, 유럽의 지리적 조건과 다른 중국에서는 독립적인 나라가 장기간 자립할 수 없었다. 대신 중국의 지리적 여건은 제국이 통치할 때에 상대적 안정을 이루어 장기간 광대한 지역을 정복하고 통합하는 데 용이하게 작용했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국가체계는 현대 과학의 출현에 필요한 대부분의 조건을 억압했다. 위에서 약술한 설명은 확실히 너무 단순하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설명이 갖는 장점 중 하나는 유럽과 중국 사이의 차이를 사회적, 문화적 차이 이상으로 접근하지 않으려는 설명 방식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런 설명이 갖는 언제나 유럽과 중국이 사회적, 문화적 요소에서 차이를 보이는 이유와 같은 보다 깊은 질문에 부딪히게 된다. 그러나 지리와 생태의 궁극적인 뿌리를 두는 설명은 근원에 도달한다. 역사가들에게 왜 중국이 아닌 유럽인가? 라는 질문에 답하는 이러한 여러 접근들을 융화시키는 일이 과제로 남아있다. 그 해답은 오늘날 중국과 유럽을 최상의 방법으로 통치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랭거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만약 중국이 정치적 체계를 좀 더 분산시킬 수 없다면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몇몇 지도자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5년 동안 학교 제도를 철폐했던 문화 대혁명과 같은 재앙이 한때 빚어진 탈선에 그치지 않고 미래에 더 많은 재앙으로 다가올지도 모를 일이다. 반대로 오늘날 정치적, 경제적인 통합을 꾀하고 있는 유럽은 지난 5세기 동안 누려온 번영을 뒷받침한 동기를 파괴하지 않기 위한 방법을 숙고해야 할 것이다.